지금 읽으신 거는 법이었죠. 이 조건부 효력을 제가 판사로 정리하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좀 필요한 부분 조건만 검토하는 식으로 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채점 다 해보셨을 테니까 크게 새로운 얘기는 없을 거예요. 7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글들은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저랑 같이 본 공정한 보험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학적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필요한 법적 의무, 즉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는 3번밖에 없는 것 같네요. 답 3번 다들 고르셨나요? 자, 8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사실 확인 문제인데, 보통 두 번째 문제에 배정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뭐 예쁘게 포장하면 이제 세부 확인 문제고, 뭐 꼼꼼한 독해를 이제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고, 솔직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찾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답을 설명드리는 식으로 좀 얘기를 더 이어가 보자면, 선지 4번이 답이잖아요. 근데 선지 4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8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 4번에서 요구한 거는요, 중요한 사항과 보험사의 승낙 여부, 이게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부분의 내용이 기억난다면 오케이 하는 건데, 사실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확실한 게 있다면 딴 걸 고르되, 지금 딴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찾으러 가야 됩니다. 대신 그건 기억나야 돼요. 이 내용이 어디 문단쯤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한번 봐드릴게요. 어디로 오시냐? 바로 왼쪽 페이지입니다. 바로 10페이지에서 이 문단이라고 해야겠죠. 이 문단에 네 번째 줄 볼게요. 는 안 된다로 시작합니다. 오셨나요? 자, 10쪽 이 문단 네 번째 줄, 는 안 된다. 바로 왼쪽이야.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이거요. 승낙을 끝. 요 5글자였습니다. 아니면 뭐 차등적인 보험력 책정 근거, 요거는 상관없었고요. 자, 18번의 답 4번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험 승낙을 결정한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승낙을 결정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같은 말인 거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근데 워낙 짧게 지나가서 맞추기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와요. 이 단순 사실 확인 문제도. 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더 도와드릴 말이 없습니다.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9번 했고 10번. 10번은 부정서술어, 그 문제입니다. 굳이 아닌 걸 설명하고 있어요. 굳이. 자, 선지 1번이 답이었어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는 다른 법과 다르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굳이 안 되는 걸 써놨습니다. 됐지? 티 났죠 이거는. 자, 답 1번.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 부정서술어 설명이 출제되는 겁니다. 자, 11번 볼게요. 사실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못 먹어갖고 힘이 갑자기 좀 들라네. 평소는 이제 또 이 주변을 탐방하면서 오늘은 뭘 먹지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몽쉘로 때웠더니만. 아니, 그걸 왜 먹었어요? 아니, 갑자기 몽쉘이 땡기는 거야. 아니, 어제 인터넷 글 보면서 또 놀고 있었는데, 몽쉘하고 쉐리 글을 비교한 글을 봤거든요. 또 어떤 잉여가 만든 글이겠지. 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보는데, 몽쉘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뭐 저기 편의점 가서 몽쉘하고 우유 사 먹었는데 썩 만족스러운 식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니까 또 그것도 웃기네. 님들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자, 11번 이거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11번에 선지 4번인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선배 얘기 막 했었잖아요. 이 수능 보고 온 얘들 얘기했었잖아요. 걔들이 이거 틀렸는데 틀린 얘들이 왜 틀렸는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험사는 A고 가입자가 B인데, 지문에서는 가입자 기준으로 설명해 놓고 이 문제 선지에서는 보험사 기준 해버리니까 좀 헷갈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헷갈린 지점이. 자,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선지 4번에 고지 의무 위반했습니다. 원칙이라면, 고지 의무 위반은 원칙대로라면
보험금 1문단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게 원칙. 다만 이 위반한 알려줘야 되는 중요한 사항 의무를 위반한 게 사고와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그때는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원칙, 예외. 그리고 선지 4번은 그 예외를 오픈해 줍니다. 인과가 없대요. 인과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보험금은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가 보험사가 이미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줬어요.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 물어봅니다. 자, 보험사는 이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돌려받으면 안 되는 거야? 돌려받으면 안 된다는 걸 봐야 돼요. 하여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얘기였던 거였어요. 자, 고지의무 위반, 인과가 없다. 그럼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가입자한테. 근데 이미 줬는데요. 아, 그럼 너 다시 또 안 돌려받아야겠다. 4번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정답률이 40% 됩니다. 조건부 효력이라는 거는 결국에 추리가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잘 연결하는 힘에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님들 12번 다 틀렸는데 12번 다 틀렸잖아. 어고하기에는 잘 맞췄네요. 12번 맞춰서? 그렇지? 아니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갖는 이유가 통계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12번이 오답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아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정상이야. 여러분들 다 선배들이 그랬나 봐요. 자, 설명을 가볍게 해드리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방심하면 안 되겠죠. 선지 1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못 고른 이유는 그거예요. 손실을 대비란 말이 보인 거야. 손실을 대비. 아까 왠지 대응하여 준비하다로 느껴져요. 하지만 문장 전체를 봐야겠죠. 이익과 손실을 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익도 대응하여 준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익은 대비한다고 안 합니다. 자, 이익과 손실 두 가지를 대조 비교한다라고 가야겠죠. 본문에 있는 대응 준비랑 다른 말입니다. 1번 답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맞았으면 굿. 그러면 어휘는 솔직히 냉정하게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틀렸거든요.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번 안 고르고 지금 2, 3, 4, 5번 중에 하나 골랐을 거 아니야. 그때 했던 생각을 떠올려 봐요. 여러분들의 그 양아치 같은 그 생각을 생각해봐요. 죄 없는 친구들을 그냥 죄 없는 이 단어들을 그냥 시비 걸고 다녔던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봐요. 그때 했던 논리가 오류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어휘 문제 풀 때 틀릴 수도 있는 오류예요. 그 부분을 떠올리고 반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의 가치가 생겨요. 됐을까요? 대비는 다시 안 나와요. 대비를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2, 3, 4, 5번한테 시비 걸 때 했던 논리가 오류임을 떠올리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오늘 문학 넘어갈게요. 잠시 칠판을 볼까요? 쓸만한 건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할 만한 가치는 없는데요.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볼까 합니다. 뭔 얘기냐? 오늘 할 거는 고전 문학, 그 중에서 고전 시를 처리할 건데, 자, 첫날에 했었어요. 시가 뭔지. 서정 문학이라고 했었죠. 근데 서정 문학이 뭔지도 설명해 드렸어요. 마음을 글로 풀어낸 게 서정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작품에는 이 작품을 쓴 사람의 마음에서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은 좀 미리 정해져 있는가 하면 네, 정해져 있습니다. 에이, 아닌데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아니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 편하게 어차피 저 나름 그래도 착한 편이거든요. 자, 내일부터 저한테 존댓말 하지 마시고 편하게 반말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하면서 다 같이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진 않겠지.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려고 애써야 겨우 하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상과 사고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럴까요? 100년 뒤에 고등학생도 선생님한테 당연하게 존댓말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패러다임 사고방식에 불과하고요.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즉,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과 생각의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도 있죠.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패러다임은 시대가 변하면서 당연히 변해요. 자, 돌아서 와서 뭔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나? 고전 문학의 고전 시의 90%는 아니 99.9%는 다 이 시기 때 만들어집니다. 바로 중세예요. 응? 중세요? 아니 저기 고구려 문학도 있던데요. 응 하나 공무도화가 저 삼국시대 백제 문학도 하나 있던데요. 응 하나 정읍사 나머지는요 읍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뭐야?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다예요. 99.9%야. 방금 두 개 빼면. 물론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만나고. 그러면 중세 사람들의 사상은 무엇인가? 지금 말한 고려 조선이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를 지배했던 이념은 무엇이냐? 바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현대랑 비교를 해야겠네요. 현대는 뭐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어떤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을까? 명확해요.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성 합리요? 이게 무슨 또 뜬금없는... 아니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지지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두 가지 주장을 소개해 줄게요.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우울한 걸 보니 저 액체는 물이라는 것은 왠지 메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내 기분이 그렇거든. 혹은 내가 어젯밤에 산에 올라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아 신이시여 물이란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바람이 불어요. 메탄으로 들렸어요. 자, 물은 메탄으로 구성된다. 요게 1번 주장이고요. 2번 어떤 안경척 내가 전기분해 지식해봤는데 수소산소던데 물은 수소산소로 되어 있음. 뭘 믿을 거예요? 감히 지금 신을 부정해요? 그럼 바로 화형대로 그냥 됐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를 한다고. 자, 오늘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중세는 아직 이성과 합리의 시기로 오기 전이에요. 자, 지금 살짝 말했는데 중세 시대 때, 참고로 이 중세, 고대, 근대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만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학자 중에 박은식이라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 그 세계사랑 우리나라 역사가 대등하다고 하기 위해서 이걸 끌고 와서 적용한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건 됐고, 중세 시대에 종교 지도자 파워가 어때요? 꽤 강력하죠. 세계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황 이 할아버지가 만만치 않은 아저씨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현대 대한민국에서 저기 조계종, 자 불교계 가장 큰 파죠. 대웅정 가장 큰 절의 주지 스님,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고 계십니까? 누군지 몰라요. 부처님 오신 날 한번 TV에 나오던가 말던가 한번 하시겠지. 잘 몰라. 자, 지금은 중세는 현대와 다르게 바로 종교의 시대입니다. 종교가 패러다임을 지배하던 시기예요. 종교가에서 사상이 출발하고 종교에서 정치가 이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다행히 오늘은 한국만 보면 됩니다. 아니, 저랑은 한국만 보면 되죠. 다른 나라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한반도 중세에 있었던 종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개라고 보는데 주류 종교를 말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당연히 이거 나와야죠. 유교죠. 조선은 공식적으로 유교만 공식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이게 통치 기반이면서 모든 사상의 출발입니다. 자, 근데 유교 등장 전에 심지어 조선에서도 겉으로는 배척했지만 계속 명맥이 이어지고 오히려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기도 한 이 종교는 어딜까요? 불교겠죠. 왜냐면 불교는 신라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한반도 역사와 함께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생명력과 깊이 자리 잡은 모습을 자랑해요. 불교. 고려의 국교기도 하고 신라의 국교입니다. 참고로 중세의 막 80%는 사실 불교야. 마지막, 여러분들이 왠지 좀 어색하다고 느끼지만 조금 옛날 것 같지만 나름 고구려 국교인 적도 있고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유불선이라고도 하는데 뭘까요? 도교예요. 아유, 이게 해박하는구만, 이 히스토리에.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에 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볍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이거 뭘 어떻게 써먹으려고요? 이 시를 쓴 사람들의, 이 작품들을 쓴 사람들의 무슨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지 좀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따로 필기할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 들어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군이라고 좀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하나, 일단 저는 종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역사적 치밀한 확인 과정을 거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은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우열을 가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말을 조심하면서 시작할게. 자, 유교부터요. 유교는 일단 종교임을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한 분이 있는데 유교는 종교입니다. 유교 경전에 뭐라 써있는 줄 아세요? 자, 유교의 목표는 간단해요. 도예요, 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게 얘들이 이거 뭐야 이거 패 나눠주는 거야 뭐야? 획득해야 돼요. 도를 획득해서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도가 생기나요? No! 유교는 절대로 도 자체를 얻는 걸 목표로 하지만 도를 공부해서 따위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한데? 왜냐면요, 이 도는 구체로 존재합니다. 어디에요? 하늘에 존재합니다. 하늘에 궁전이 있습니다. 가끔 돌아가서 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대기권 성층권이 아니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놈아 할 때 그 하늘을 말합니다. 자, 그 하늘에 궁전이 존재하고요. 그 궁전 안에 깊숙한 곳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 문을 밀고 들어가면 빛나는 괴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괴짝을 열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유교에서 얻고자 하는 휘황찬란한 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이건 진짜야.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 유교는 얄짤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 종교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그 하늘의 세계. 다만 그 하늘의 영향을 받을 뿐이야. 지금 말한 그게, 이 도가. 이 도 뭐라고 나와? 독서지문에서. 천도, 하늘의 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이거야. 자, 문제는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얻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거를 얻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요. 출처는 몰라. 우리도 몰라요. 잘 생각해봐. 공자가 짜잔 난 이렇게 해서 바로 돌을 얻었지롱 이라고 말한 거 본 적 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날 하늘로 올라가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처는 몰라. 근데 모르겠어. 얻었대. 그리고 얻은 거 맞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짱. 근데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자, 이런 논리를 씁니다. 바로 모방이에요. 모방이요. 도를 직접 얻을 수 없으니 이렇게 가는 거야. 도를 얻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100% 똑같이 따라한다면 그러면 도를 가진 거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 논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교의 경전이 모두 다 뭘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경전은 종교의 책이잖아. 가르침을 담은. 유교 경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공자말을 정리해 놓은 논어, 맹자말을 정리해 놓은 맹자. 자, 논어 첫 구절 뭐로 시작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뭐래요? 공자가 길을 가는데 공자가 제자 아내와 함께 그 성인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캠코더처럼 카메라처럼 다 찍어놓은 것처럼 옮겨놓은 게 바로 유교 경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선비들의 말투를 한번 떠올려봐요. 사극이든 소설이든 다 좋습니다. 얘들 맨날 말끝마다 뭐 붙여요? 대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왈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친숙한 드립은 수호제기 공부한 적이 있나? 정해보면 수호제기 마지막 뭘로 해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맨날 이렇게 끝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무조건 무슨 주장을 하거나 할 때 무조건 누군가 어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꼭 붙입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성인이 했던 말과 행동에 그 근거가 있으니 내 말은 타당하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 논리가 바로 여기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랑 달라요. 다른 종교랑 다르게 누가 말씀하셨듯이 누가 이렇게 행동했다시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과 세트 뭐죠? 군자죠. 완벽한 모방에 성공한 사람들을 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군자가 바로 유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달성 방법은 모방이었던 거였어요. 유교는 좀 이따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 메인 메뉴니까. 자, 두 번째. 비록 조선에 오면서 좀 억제됐지만 그래도 뿌리 깊게 담겨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뭘 원하냐?
여러분들이 알만한 얘기를 해볼게. 요 정도 어때? 열반 조금 어렵나? 야, 요즘에 이 뜻이 좀 이상해졌는데 원래 영어 용어거든? 극락 다른 뜻으로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시니까 요 정도는 어떨까? 미타차 다 같은 곳입니다. 이게 뭔데요? 간단해요. VIP 룸이에요. 불교는 여기를 입장하는 게 목표예요. 여기로 가야 돼요. 왜요? 여기를 안 가면 자 일단 여기 입장한 사람 혹은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아시죠?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는요 특정 인간의 이름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말합니다. 입장권을 소유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요? 얘들이 가는 방법은 바로 뭐 종파마다 다른데 본질은 이거야. 탈출이에요. 탈출. 어렵게 말하면 어긋남. 수레바퀴의 어긋남인데 이거를 알아듣기 좀 얘기하면 이거예요. 윤회 사슬을 끊는다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뭐 대충 우리 윤리도 공부하고 하잖아요. 알잖아. 여러분들 지금 밤 벌써 9시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 안 됐어. 여러분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에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일찍 일어났겠지. 뭐 8시에 일어났겠지. 8시에 일어났다 쳐봅시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금 뭐 8시에 쳐봐요. 20시가 됐어요. 자, 12시간 깨셨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12시간 중에 행복했던 시간 몇 시간 정도 있으신가요? 질문 좀 잘못됐나? 아우 좋았어. 기분이 이거 좋구만. 이라고 하는 순간이 몇 분인가요? 없지 않나요? 있어도 한 1, 2분 되나요? 네. 오늘 지금 우리는 12시간을 깨 있는데 1, 2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즐거웠던 기억이.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으로 봅니다. 오늘 그냥 그랬어요, 사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고통이에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불교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데요? 아침에 물어봤는데 반반이라서 나 이거 물어볼 때마다 무서워. 이제 여러분들이 저 몰라요 할까봐 세대 차이 때문에. 혹시 그 영화 중에 그 신과 함께라고 아직 괜찮지. 요 정도 괜찮지. 야, 이걸 내가 개봉날 봤어. 내가 이거를 그 남자랑 봤는데 아니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약간 내가 20대 중반 때 이게 나온 영화야. 얼마 안 됐어. 나 군대 전역하고 얼마 뒤에 나왔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3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는 이제 원래 혼자였고 걔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대 그날. 그래서 나랑 술이나 먹재. 잘 됐지. 나 그날 집에서 롤이나 하려고 했는데 잘 됐지 뭐. 그래서 신난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술 약속 잡기 힘들거든. 다들 커플이었어. 나 혼자 집에서 게임 하려다가 친구가 부르니까 신난다고 나갔지. 그래서 이제 소주를 먹으면서 그래서 왜 했더니 막 얘가 좀 감수성이 진짜로 풍부해서 질질 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해줬는데 하면서 이제 근데 뭐 난 관심 없었고요. 오늘 술 먹으면서 고기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히히 하면서 이제 놀고 있었지. 그래서 얘가 그러더라고. 한 밤 11시쯤 됐었는데 취했지. 이제 잔뜩 먹어갖고 맞다. 오늘 걔랑 영화 보려고 이거 어렵게 예매했다고 신과 함께인 거야. 그래서 걔랑 둘이 보러 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남자 둘이서 질질 짜고 있는 남자애랑. 그리고 그 드라마 그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마지막에 자꾸 즙을 짜더라고. 할머니가 아주 그 엄마 나와갖고 막 아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꾸 즙을 짜시더라고. 애 옆에서 막 그냥 거의 막 오열 먹어 하면서 막 엄마 하면서 막 25살의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돌아와서 그 영화를 그래서 덕분에 나도 재밌게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차태현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영화 배우가.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 얼핏 보니까 뭐 동생 얘기는 됐고 그 차태현 씨가 이제 심판을 다 받고 다 무죄로 판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울의 방인가 뭐 그런 걸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환생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끝나요. 나름 해피엔딩이죠. 스님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끔찍한 배드엔딩은 없대요. 정말 최악의 엔딩인 거야. 마이크 끔찍해라 하면서 막 끝난 거지. 왜? 이 삶을 다시 돌아야 돼.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하면서 뭐 저걸 어떻게 한 바퀴 더 하지? 물론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최상입니다. 최상의 환생이래요. 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증명해 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하루 중에 행복한 기억이 그렇게 맞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돌아옵시다. 그러면 진짜 그 영화가 해피엔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차태현 씨가 환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VIP 룸이 있는 거야. 손님이 와요. 그래서 아유 차태현 씨, 일리 오시죠. 뭐 VIP 룸을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클릭하면 해피엔딩. 거기가 여기야. 거기는 더 이상 다시 리셋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영존할 수 있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크리스천으로 말하면 헤븐이죠. 헤븐.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윤회를 계속 여기 얽매이는 거는 자, 업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뭐냐? 업보나 미련 이런 얘기를 쓰는데 스님들이 맨날 한 얘기 있잖아. 미련을 버려야 되느니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얽힌 것들이 많을수록 떠나기 힘들다 이거야. 업보 인간 세계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들이 다 엉켜 있는 거. 뿌리처럼 실처럼 엉켜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끊어야 돼. 인간 세계 속에서 욕심을 내고 뭔가 하고 싶고 하는 욕망들이 모두 다 인간과 더 결부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탁탁탁 커트해야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스님들 다 어디에 있어요? PC방에 있어요? 아니요. 산에 있어요. 뭐하고 지내요? 허허허 하고 있다고. 욕심 끊기? 이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불교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도교 빨리 갈게요. 도교라고 하면 좀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전 개인적으로 현대 사상 메커니즘과 가장 닮은 게 도교라고 봅니다. 일단 목표가 직관적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도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존재를 뭐라고 해요? 자, 이거는 간지나게 한자로 써줄게요. 사람의 사람의 산. 이거 뭐라고 할게요? 자, 한자 마스터들. 또 말하면 벌금 내기로 했어? 갑자기 왜 그래? 알잖아. 신선선자예요, 이게. 선이에요, 선. 유불선. 신선선자를 쓰기 때문에 선자를 따옵니다. 원래는 도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사람인데요. 산에 있어요. 자, 얘들이 사용한 방법. 바로 유추입니다. 놀랍게도 논리학을 사용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현대는 무슨 시대였죠? 이성감리 시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삶을 늘려가고 있죠. 근데 이때는 이성감리의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념적인 게 더 우월하게 받습니다. 유추 논리를 사용합니다. 밖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래 살렸는지 영원히 존재하는 게 뭐지 하고 살펴봐요. 자,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갔다 쳐봅시다. 영원히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건물? 금방 재개발돼요, 이런 것들은. 하늘에 떠 있는 달. 저 옆에 있는 산. 아니다, 요즘 산은 깎인다, 야. 옛날 기준. 바다, 바람, 땅, 바위, 큰 나무. 어때, 얘들은? 내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우리 조상 때도 있었대요. 그렇군.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지? 바로 이거예요. 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니 모두 다 공통점. 인위가 없습니다. 인간이 위력을 들여 만든 거는 항상 없어졌는데 인간이 건들지 않은, 인간의 위력이 들어가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유추. 우리도 인위적인 걸 다 버리자. 인위의 반대말은 한번 했었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자연이죠. 인간 자체, 내 존재 자체가 자연이 돼버리려고 하는 거야. 자연과 하나가 돼버리려고 하는 거야. 무라일체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무라일체는 노자장자 사상에 나오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장자가 했던 말일 거야, 무라일체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논리학과 이런 단계, 도달하고자 하는 단계, 얻고자 하는 목표가 각 종교별로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조상님들의 깔려있는 사상 메커니즘이었던 거였어요. 이런 작품들 되게 많죠. 여러분들 무라일체는 지겹죠. 뭐 솔직히 시조의 한 3분의 1은 솔직히 다 풋나물 뜯어먹고 바위에서 놀아야지.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불교, 물론 이제 유교 선비들이 직접 대놓고 불교의 세상을 쓰긴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고려가요나 향가 같은 신라 작품에 잘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망매가 여기 나와버리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뭐 슬픔의 승화 이러고 있잖아요.
자, 요 정도. 그러면 조금만 더. 여기서부터는 조금 적을 만한 가치가 조금 생깁니다. 유교는 조금만 파볼게요. 유교 조금만 더 파볼게. 이 아저씨들이 한 말을 따라해야 되잖아. 근데 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내가 함부로 이 오래된 유교에 대해 함부로 논하는 게 뭐하지만 나름 그냥 국어 선생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공자죠. 얘가 이거 중에 대빵이. 공자 아주 혼란스러운 중국에서 태어났죠. 얘는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아, 왜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힘들지? 뭐가 문제지? 아, 일단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근데 어떤 마음이 문제냐?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문제다. 두 가지 마음을 잡습니다. 제가 써놓을게요. 요 마음은 참고로 미리 말하자면 나 1인칭 마음이고요. 요 마음은 미리 말하자면 you 상대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to you, to me 젠장. 어디를 향한 마음인지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상대를 향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바꿔야 될까? 유지해야 될까? 다시 내가 원장님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야. 황 원장에 대한 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변해야 할까? 변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의 당연한 생각으로는 당연히 변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변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여기서 수업을 못 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딱 잡아놓고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타인에 대한 마음, 바로 충이라고 읽는 겁니다. 이거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자체를 말해요. 자,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들. 내 마음. 컨트롤하고 억제해야 돼요. 사실 오늘 학원 오기 전에 또 갈등 살짝 했잖아. 아, 오늘 아프다고 할까? 그냥. 그리고 모의고사 안 보고 오신 분들 그 갈등에서 졌잖아요. 아, 오늘은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라고 안 하니까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고 왔잖아. 대신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무심 메커니즘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얘들이 한 말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마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아이고 잘 좀 하자. 빅맨 대부라고 합니다. 큰 대자에 man이에요. man. 빅맨. 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하는 건데 임금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한테 향한 마음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단종이 폐기됐을 때 어떻게 했어? 몇몇 사람들이 충신이라고 하는 충신이 뭐야? 요구하는 신하라는 뜻이야.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신하. 그게 충신이에요. 아까 단종을 계속 따르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그 당시 메커니즘으로는 훌륭한 일이었던 거야. 두 번째, 부모님. 날 낳아주셨어. 날 아껴주셨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잘해드려야지. 그 마음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변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뭐해? 제사 지내는 거야. 몇 대까지? 7대까지. 고조할아버지의 2대 위까지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메커니즘이죠. 자, 친구. 우정을 지켜야죠. 의리 지켜야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유교적 가치관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거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다만 요거는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결국 되거든요.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일단 유교적 가치관은 맞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써요. 선비사자라고 합니다. 합쳐서 사대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부가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양해야 돼요. 이건 수양 방법이야. 내가 내 마음을 비워내야 돼. 약간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인위적인 걸 제거해요. 응? 아까 말했지만 살짝 보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상들이 다 밑받침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과 하나 되는 걸로 욕심을 버리는 걸 달성하려고 하는 거는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 시대에 지배했던 패러다임이었던 거야. 괜찮을까요? 왜 갑자기 산으로 뛰어가고 보리밥 풀 뜯어 먹어야지 하면서 갑자기 난 욕심 없다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저런 메커니즘 아까 도교까지 보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 여러분들이 아주 맑고 깨끗한 영혼임을 증명하세요 하면 산으로 뛰어가서 풀 뜯어 먹고 거기 바위가에서 손발 닦고 있어요. 어때요? 나 맑죠? 라고 할 리가 없죠. 이상하다라고 되죠. 그 당시 때는 그게 당연했던 거죠. 말한 김에 여러분들이 욕심 없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현대사회는. 현대사회는 이성 합리, 즉 객관의 시대이기 때문에 숫자로 보여주면 됩니다. 기부금을 보여주면 돼요. 깔끔해요. 제가 번 수익이 이거고요. 저 기부금 얼마입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다들 오. 아, 얘기가 길었네요. 좀만 더. 좀만 더. 하나만 더. 한 김에 한 번에 다 하고 문제 싹 풀고 가자. 이놈의 군자요. 이 모방을 잘 해낸 얘들이 있어요. 4개. 사람만 하기엔 좀 지겹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도 부여합니다. 자, 님들이 아는 겁니다. 뭐죠? 이게 사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군자는 자연물이고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줄여서 매난국죽이라고도 합니다. 이 4가지가 군자 취급을 해줘요. 군자 취급, 이 2개 혹은 둘 중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일단 매화는 왜 군자로 취급해줬을까? 매화가 뭐길래? 개화 시기 때문에 그래요. 꽃이 피는 시기가 남달라요. 얘는 봄에 피는 건 맞습니다. 다만 굉장히 빨리 핍니다. 봄꽃 중에 개화 시기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양력으로 비유해드리면 2월 말 3월 첫 주 이때 핍니다. 즉 눈이 아직 녹지도 않았는데 가끔 그때 눈 오거든요. 2월 말에 눈이 오고 있는데 얘는 그냥 펴버려요.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눈 같은 추위 같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너의 색과 향을 꺾이지 않고 발현하는구나. 네 마음은 꺾이지 않는구나.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를 충성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삼위인곡이 그나마 익숙하려나요? 봄에 보내고자 하는 게 바로 매화꽃이었어요. 매화를 너한테 보내주면 님이 나인 줄 반기실까 하면서 끝나요. 매화를 왜 보내냐고 해석했냐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요라고 하면 이런 사상이 깔려 있었던 거죠. 난초는 뭘까? 힘들어. 야, 사진 찍어둬라. 이거 카메라. 여기야, 여기. 이거 잘 그렸다, 야. 야, 이거는 솔직히, 야, 병을 좀만 더 예쁘게 그리면 좋았을 텐데. 좋아. 뭔가 가려져 있는데 뒤에 입체감도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교장실, 교무실, 할아버지 댁, 거기에 있죠. 여러분들 방에 없죠.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난초인데. 제일 싼 게 200~300만 원이고 진짜 싼 것만 80만 원짜리 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고 비싼 건 8천만 원에서 한 1억 2천? 그 정도 됩니다. 아까 할아버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교장실에서 깨면 죄송해요 선생님이 안 돼. 경찰하고 부모님이 오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갈 때마다 조심하세요. 비싸요. 비싼 건 말도 안 되게 비싸. 쿠팡에다 한번 쳐볼까? 요즘 내가 쇼핑에 빠져 있어갖고 난초 병만 떠요. 이게 난초 종류가 엄청 많아서 뭐 10만 원짜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싸진 않습니다. 자, 10만 원인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그냥 개 잡초잖아 이거. 이게 밖에 문 열면 보이겠다. 이거를 할아버지는 집에서 이러고 있다고. 심지어 겨울에 가니까 이거 걸레로 닦고 있어요. 지 안경에다 닦지. 우리 할아버지 얘기하고 오해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내가 가고 할아버지가 님 안경이나 닦아. 이게 뭐한 짓이야 하면서. 어쨌든 이걸 매지중지해요. 자, 왜 그럴까요? 밖에 있는 잡초랑 차이가 하나 있죠. 겨울에 교장실입니다. 그 난초 무슨 색깔이에요? 계속 초록색이지. 밖에 있는 잡초 지금 무슨 색이죠? 없죠. 아하,
1년 내내 초록색일 수 있어요.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생긴 건 어때요? 개허접해요. 자, 그럼 뭐야? 옛날 선비들이 좋아하는 거야. 외유, 겉은 비실비실한데 그 안에는 1년 동안 풀을 수 있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군. 아, 너는 힘들어. 이쪽으로 보통 가거든요. 약간 난초는 겉으로 드러내거나 허세가 있는 애가 아니라 아주 마음이 실속 있는 친구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유내강 케이스로 가서 선비로 취급해 주는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고전 문화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난초를 주제로 쓴 작품 없습니다. 없어요. 매화, 국화, 대나무, 소나무, 달 이 정도는 나오지만 난초 나온 작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작품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런 걸 많이 봤지. 조금 애매하죠, 얘가. 거의 없어요. 자, 국화 개화식입니다. 언제 피게요? 계절. 그렇지. 황혼자한테 배웠으면 이런 거 되게 강조할 텐데. 가을에 펴요, 국화는. 근데 그게 뭐예요? 가을은 아시다시피 모든 식물이 다 소멸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아닌데요? 단풍 피는데요? 단풍이 피기 그 나무 썩어가는 건데 그걸 좋다고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가을에 펴요. 근데 얘는 색과 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다른 식물들은 다 없어지는데 얘는 오히려 색과 향이 강하게 발현돼. 매화랑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아, 너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을 또 상징할 때 이 국화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가을에 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나무는 뭘까요? 이놈은 왜 그럴까? 이놈은 외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꺾이지 않죠. 꼿꼿하죠. 근데 속이 비어 있어요. 옛날에 속이 비어 있다는 거는 이쪽으로 갑니다. 무심에 딱 어울리죠. 그래서 욕심 없이 초연한 선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대나무를 많이 사용한 용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런 속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군자라고 해서 4군자 취급해 주네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첫 번째 문제를 이제 풀어볼까 하거든요. 14쪽 보시면 연시조입니다. 항상 시를 볼 때는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제목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독서 지문은 제목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제목을 안 보는데 이 문학작품은 제목이 무조건 제시됩니다. 작가와 함께요. 자, 제목 보셨나요? 아까 그거. 자, 작가도 보셔야 돼요. 아니, 저 이 민영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아니야. 그 민영이는 나도 몰라 잘. 근데 안씨고요. 이름이 민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있고 이름도 있네요. 플레임이 있네요. 얘는 그럼 계급이 양반이에요. 4대부예요. 4대부인데 제목이 매화사다. 끝났죠. 편하게 읽어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해석하는 방법론도 조금, 그러니까 해석론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답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순수한 피지컬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세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는데 4분 30초 드릴게요. 자, 출발. 왜냐면 이 작품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걸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필수어휘 열심히 공부하시고 필수 고전어휘, 전개 방식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한 적이 없고 까먹었는데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이 마당에 자, 오늘부터 고전어휘 한번 내가 외워볼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다행히 자,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고 아는 만큼 빨라집니다. 그렇다고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안 했다고 해서 억울할 건 없지. 안 했다고 해서 조급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거 내에서도 충분히 풀게 해줘요. 오늘 여기 있는 기출들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14쪽 첫 줄 볼게요. 첫 단어 바로 막힙니다. 매형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이게 보통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아, 내가 모를 정도인가 보니까 몰라도 되나 보다.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자신감이야. 근데 스스로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부족해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이거 읽고 고전어휘를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우더니만 또 이 첫 단어부터 내가 막히는구만 하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자, 아닙니다. 설령 그럴 수도 있어요. 설령 여러분들이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어. 나 빼고 다 아는 단어일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후회하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말고 문제 풀 때는
모르는 단어다. 다 모르는 거임, 몰라도 되는 거임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풀 때는 그렇게 해. 어차피 그게 제일 이득이야. 읽어볼게요. 계속. 매형 부딪힌 창에. 그럼 매형은 창에 부딪힌 거야. 끝!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좀만 더 읽어볼게요. 옥인금차 비겼구나. 옥인금차는 별사탕을 줬습니다. 이건 답을 고르는데 결정적 근거인가 봐요. 미인의 금비녀랍니다. 이게 창에 저 미인의 금비녀가 비쳐 있구나. 요 정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말할 거 두 번째, 해석론 방법의 두 번째, 발음의 유사성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현혹되면 안 돼요. 결국엔 귀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 여기는 상관없는데 두 번째 줄 볼까요? 2, 3, 백바롱은 검은과 노래로다. 참고로 2, 3, 백바롱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 3은 둘, 셋이고 뭐 이건 알겠지. 백발도 알지 흰머리인 거. 자, 옹 모르신 분이 있다면 옹 따로 챙겨두세요. 늙은이 옹자입니다. 근데 이제 늙은이라면 왠지 비하 같지만 어르신 정도라면 딱 좋아요. 그래서 두셋의 흰머리 어르신들이 검은고와 노래로다 놀고 있나 봐요. 그 다음 읽고 잠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자, 마지막 접근 방법. 억지로 의무부여하려 하지 마세요. 객관적 읽기를 항상 유지하세요. 이건 첫날에 한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게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창문에 저런 게 비쳐 있고요. 늙은이들이 노래 검은고 하고 술잔 들고 달 떠 있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은 게 그게 전부고 거기다 뭘 부여하려 하지 마세요. 혹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 다음 줄 보세요. 빙자옥질이요. 빙자옥질 별사탕이 있네요.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성질이랍니다. 그런가 봐요. 중요한 건 빙자옥질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붙은 말 이어가 더 중요해요. 차라리. 빙자옥질이요. 부른 거잖아. 일단 최소한 대화체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은 성립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눈 속에 너로구나. 그러면 이 빙자옥질이 누구겠어요? 제목을 봐도 그리고 눈 속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대상 자연물 방금 보고 왔잖아요. 매화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자, 오늘 집에 갈 때 편의점 들릴 일이 있으면 주류 코너 있잖아. 거기 쓱 가봐. 그럼 구석에 제일 안 팔리는 것도 있거든? 거기에 구석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어. 설중매라고 있어. 한번 봐봐. 설중매에 써있는 한자를 봐봐. 이게 설중매구나. 호호호 하고 이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외형이면 구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니. 이게 뭐야? 눈 속에 매화라는 뜻이야. 근데 그 술을 왜 얘기해요? 아니 그 술은 어쩌다 보니 있는 거고 이게 조선판 에르메스입니다. 실제 있는 브랜드예요. 조선시대 때 문구류, 그러니까 문방사우라고 하죠. 붓, 벼루, 종이를 팔던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 이름이 설중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르메스 그 정도의 느낌이라니까. 나는 에르메스가 무슨 에메랄드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헤르메스더만. 그걸 롤 하면 신발이 있어요. 헤르메스의 장화라고. 됐고, 자 미안합니다. 눈 속에 너로구나. 그러니까 이건 매화가 확실해요. 계속 갈게요.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을 기약하니.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말만 보면 돼요. 향기 놓았구나. 황혼은 알잖아. 달이 해가 지고 달이 떴는데 그 달을 기약한다. 기약은 나중에 약속을 말하죠. 자, 뭐 달하고 약속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다음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치고절 다 좋습니다. 예, 절개예요. 높은 절개. 높은 절개는 너뿐이구나. 뭐 한 거야? 누군가를 예찬한 거야. 높은 절개라고. 근데 이 누군가를 맞출 수 있었죠. 제목 봐서도 아니면 설중매 에피소드로도 알 수 있죠. 야, 매화입니다. 매화 예찬이 바로 여기 삼수였어요. 다음 육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작은 매화를 침노하니. 침노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찬바람이 매화한테 뭐 침했나 보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다음 아무리 어리를 한들 봄뜻이 앗을 쏘냐. 발음이 조성으로 해석됩니다. 자, 봄뜻이 빼앗기지 않는다. 됐지. 마지막 수 동각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 한자는 좀 알아야 되잖아. 야, 동서남북은 안 할게. 그게 얘기가 아니라 각, 누, 대. 이 친구는 좀 알아두세요. 타워를 말합니다. 누각이라고 붙어 말하기도 하고 전망대 할 때 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최근에 저번 주 고전소설 할 때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산영루 막 이런 데 갔었잖아.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거기 등장인물들이. 그게 여기야, 다. 백옥루. 거기서 이제 문창성 뭐 제외 뭐 아닌데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동쪽 타워, 이스트 타워.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두견화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진달래 꽃이래요. 왜 알아야 돼요? 봄에 피는 꽃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상충곡에 나옵니다. 이 두견화는. 계속 건곤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건곤은 하늘 땅인데 붙여놓으면 온 세상이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곤이 눈이거늘 온 세상이 눈이거늘 채 어찌 감히 피리. 그래서 철쭉과 두견은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직 눈이 올 때는. 자, 마지막 줄 알게라. 백성을 양추는 매화밖에 뒤있으리. 매화밖에 필 예가 없지 하면서 매화 예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시가 어렵진 않았죠. 자, 문제 해설 바로 봅시다. 13번. 답 3번인데. 자, 2번 고르신 분 없죠? 대화는 아니야. 대화의 형식이 되려면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매화한테 말을 건 건 있었어요. 빙자 옥질이요. 하지만 매화가 대답한 건 없으니까 대화 형식은 아닙니다. 자, 다양한 감적 심상인데 요거는 이제 재작년에 나와갖고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알고 있겠지만. 애미야, 이리 좀 와봐라. 애미야, 국은 왜 이렇게 맵고, 이 김치는 뭐 어떻게 담은 거야? 왜 이렇게 짜니? 아이고, 이거 나물은 아주 그냥 식초를 부트리 부었어. 왜 이렇게 셔? 아주 맵고 짜고 시고 아주 그냥 난리구나. 라고 다양한 감각적 심상으로 며느리를 갈구고 있다. OX. 이건 X예요. 다양한 감각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면 심상 자체가 종류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상은 아시다시피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시각, 미각, 후각, 촉각, 뭐 어쩌고 청각. 자, 이거는 미각밖에 없어요. 다양한 심상이 아닙니다. 미각만 나열해 놓은 거야. 됐지? 그러면 이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빨리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쉽습니다. 시각이 아닌 감각 빨리 하나만 찾으면 돼요. 왜냐면 시각은 없기 힘들어요. 그러면 시각은 무조건 세팅되어 있다가 전제하고 시각이 아닌 감각을 빨리 찾아야지 하고 생각한다면 좀 더 빨라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2개 이상 감각을 찾아야 돼? 이거 시각인가? 막 이러고 있어요. 시각은 배제해요. 그냥 있다고 전제하고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일수의 두 번째 줄에 노래 같은 게 보입니다. 오케이 하고 그냥 고르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비교한 거 맞습니다. 공통이 아니라 눈에 피고 안 피고 하는 대조되는 차이점 성격을 말합니다. 답 4번이고요. 15번은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기가 출제 관점이다. 문제를 푸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제시하고 그걸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출제 원리만 보여줄게. 요즘에 안 나와. 15번에 보기 있잖아요. 첫 줄 읽어볼게.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오케이. 자, 답 선주 5번 읽어볼게요.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보기에 위배됩니다. 보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당대 이념에 국한하다. 국한은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기에 위배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옛날 문제예요. 요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쿨하게 넘어갑시다. 틀려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16쪽 오셨나요? 2015 6평인데 아마 오늘 작품 중에 이제 이게 메인 메뉴가 될 겁니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논리로 풀리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본 고전식 문제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잘 짜여진 문제라고 봐요. 자, 이것도 그냥 한번 털리고 오시죠. 아까 보니까 잘 푼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맛을 봐야지. 16, 17, 18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16, 17번이 어렵습니다. 18번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시고 18번에다가 16, 17 푸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자, 시간 5분 3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찐으로 해드릴게요. 봐봐. 해석이 안 되면 풀기 힘든 것도 있고요. 해석을 내가 못해서 못 풀었나 보다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자,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위부터 갑시다. 그나마 일수가 쉽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근데 작가하고 이름 보고 오셨죠? 도선심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작가는 보고 와야지. 얼마야? 1,000원이잖아.
그 아저씨잖아. 위인이잖아, 위인. 한국 대표 한국 대표 콜라 아저씨잖아. 그럼 대단한 사람일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첫 줄에서 아유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때? 자,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주었네. 무심 괜찮아요? 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무심이라면 당연히 이 스토리가 자연 속 만족 이런 걸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볼까요?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초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를 초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초야에 머무는 중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직역하면 풀과 들인데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를 초야에 묻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생도 알아두세요. 정확히는 우라는 한자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아요. 우매한 것, 우둔한 것, 그리고 가사 중에 박인노의 우활가라는 가사도 있고요. 자,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초야우생, 자,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 우생, 미련하게 살아가는 나, 삶이라고 번역됩니다. 즉,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거 화자예요. 자, 내 삶이 이렇다 어떠하려. 무슨 심리가 느껴져요? 뭐 만족감 같은 거 괜찮아요? 이런 분들 어때? 저러면 어때? 아니 여기서 시골에서 이렇게 딱 미련하게 살아가는 게 아유 뭐 어떻다고 그래. 자, 이게 만족감이 느껴져야 돼요. 뒤에 선지에 있었습니다. 자족감이라는 어휘가 있는데 스스로 만족하다는 어휘였어요. 그 자족감이 성립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어조로 맞췄어야 됐어요. 이게. 자, 그 다음 하물며 천석광을 고쳐 무슨 말이요? 천석광은, 자, 고황은 불치병, 지독한 병을 말합니다. 천석은 샘천자의 돌석자예요. 다만 떨어뜨려서 볼 건 뜰은 아니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픈 건 아니고요. 자연을 지독히 좋아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돌아갔네요. 무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병을 고쳐서 내가 무엇하리요? 안 고치겠다. 자연을 계속 좋아하겠다. 계속 욕심 없이 살겠다로 최종적으로 보이면 성공입니다. 자, 일수에서 무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 사람은 충보다는 무심이라는 가치를 좀 더 중시해서 말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역시 이황이야. 두 개의 밸런스를 잡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떻게 잡는지 봅시다. 다음 수입니다. 연하. 이 연하는 안개노을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 한자를 조금만 봐봐. 내가 뭐 여러분들하고 한자를 뭐 그런 건 아닌데 연의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자, 한자 왼쪽에 파이어 보이시나요? 불화자. 그리고 위에 볼까요? 서쪽 할 때 서예요. 서 아래에 땅 있어요. 자, 종합하면 뭐냐? 서쪽 땅 위에 불꽃이요. 서쪽에 땅 위로 불꽃이 있어요. 노을이라고 임마. 해가 어디로 져요? 저 서쪽으로 지잖아. 그러면 그 당시 지상에 있는 인간 기준에서는 해가 땅 위에 걸쳐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상형 문자예요. 그렇구만. 되게 유치하게 만들죠, 애들. 하는 됐다 이건 안 할게. 이거 안개예요, 안개. 그래서 노을 안개. 근데 어감상 우리가 안개 노을이라고 많이 합니다. 다만 진짜 자연현상 안개 노을을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관용구 같은 건데 아름다운 자연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아름다워요? 야, 그때 뭐 유튜브가 있냐, TV가 있냐, 뭐가 있어. 근데 안개가 껴있는데 거기에 노을이 지니까 뭐가 이제 막 파노라마 갖고 막 간지가 나는 거야. 그거지. 그 결혼식장 같은 거 가면 그 신랑 신부 퇴장할 때 그 드라이어에서 올라오면서 조명 쏘잖아. 그거야, 이 연하가. 지금도 나름 간지나는데, 지금도 구현하는데, 그 당시 때는 얼마나 개간지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하로 집을 삼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집을 삼고, 뻔한 얘기, 자연 속에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풍어를 벗을 삼아. 넘어갈게, 이거는.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님들아, 병으로 늙어가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게 편찮으시구나. 아니요. 늙을 때 뭘로 늙어요? 병으로 늙는 거야. 우리가 늙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화도 병이요. 근데 이게 늙는 게 뭐 속을 썩여서 이제 우리 집 딸이 결혼을 너무 디테일하다. 애도 우리 집 얘기구나. 막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집 애가 하면서 내가 지금 속이 쓰린다 하면서 어머님이 고생 많으시죠. 마음들
그러면서 늙는 것보다는 그냥 노화로 늙고 있어. 즉 이 말은 뭘까요? 병으로 늙는다는 거는 다른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병으로 늙는다. 아이고 이게 건강 챙기세요가 아니라 다른 근심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나이 먹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네, 바라는 건 딱 하나. 허물만 없으면 되겠다. 이 허물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허물 이것만 없으면 완벽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삼수. 순풍이 죽다니 진실로 거짓말이. 발음의 유사성. 이걸 좀 여기서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순풍은 다행히 별사탕 주네요. 순막한 풍속입니다. 풍속은 공동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성격을 말합니다. 풍속은. 자,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발음의 유사성을 해봅시다. 자,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더니만 아유 진실로 거짓말이 이렇게 말한 거야. 의역해 줄게요. 야, 그 사람들 그 좋은 마음씨 갖고 있다는 거 다 죽었다고 하더니만 그걸 레알 구라구만 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순박한 풍속이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였네요. 괜찮을까요? 다음, 인성이 어지다 하니. 자,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죠. 그게 어지다 하더니만 진실로 옳은 말이. 쉽네요. 정말로 그렇다. 즉 삼수는 물어볼게. 자연에 대한 얘기야? 아니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사람의 성질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오히려 속세에 대한 얘기로 봐야겠습니다. 자연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허다는 많다고요. 영재는 똑똑이. 그 영재 맞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똑똑이들을 어떻게 속여서 말하냐.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다음 사수. 이제 여기서 1차 멘붕이 오죠. 뭐지 이게? 유란, 제곡, 호호호. 자, 몇 개는 알아야 됩니다. 일단 유란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그래도 만난 친구니까 보고는 갑시다. 란자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난초 난자입니다. 아까 봤던 그 친구. 아직 안 지원 그 그림. 오늘 자기 그린 그 그림이 바로 이 한자예요. 제곡. 아쉽지만 이것도 알아야 되는 한자입니다. 제 정도는 알아야 돼요. 존재할 때 제입니다. 존재하다 할 때 제고요. 곡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문제 풀 때 강력하게 작동했어요. 이 곡은 골짜기 곡자입니다. 골짜기를 말해요. 골짜기. 계곡할 때 곡이야. 계곡 들어봤죠? 계곡. 이 개가 그 시냇물을 개라고 합니다. 약간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계곡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다음, 자연이 듣기 좋해. 자연이 듣기 좋다. 그 다음, 백운, 흰구름이 재산, 이제 보이시죠?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삼수와 사수 다루는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시 봐. 뭔 소리야. 아까 삼수에서는 사람들의 성질,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사수는요. 난초가 저기 골짜기에 있으니 좋구만. 아이고 저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참 좋구만.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16번의 답이 3번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자, 16번의 선지 3번. 삼수 대상을 사수에서 반복적으로 다룬다? 아니요. 전혀 다른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선지 온 김에, 자, 봐봐. 여러분들, 요것만 하고 갈게. 요즘만 하고 갈게. 16번의 선지 4번 볼게요. 내가 지금 억지로 빨리 해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안 할게. 요것만 확실하게 할게. 대신 16번의 선지 4번 봐봐. 제4수와 5수에서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여 시상을 심화한다. 일단 지금 읽은 사수, 입체감, 공간의 입체감 어디서 성립해요? 여러분들 정말 냉정하게 입체감을 느끼셨어요?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럼 4번 골랐어? 그래? 그러면 인정. 4번 고를 수도 있지. 보세요. 야, 제키찬 봐봐. 어떤 게 더 입체적이야? 2번이 입체적이라고 하셨네요. 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아니라고 해보던가. 자, 그러면 물어볼게. 왜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했어? 자, 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대답해줘. 왜 이거를 입체적으로 생각했어? 어떻길래 이거에 비해서 이게 어떻길래 면이
많아서, 여러 개라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입체가 느끼는 이유는 면이 더 많아서예요. 여러 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가 바로 문학에서의 입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 아닙니다. 과감하게 그냥 부등부호 씁니다. 등부호 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응용이 됩니다.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 둘 다 나왔거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술자의 관점을 입체감 있게 드러냈다. 맞아, 아니야? 맞는 얘기야. 지금 서술 시점이 몇 개 나온 거야? 1인칭 관찰자에서 전지적 작가로 넘어간 거는 다른 서술자가 2개 나온 거잖아. 그럼 서술 관점이 2개 이상이네, 다양하네, 입체감 있네, 이렇게 가는 거죠. 역순행적 구조를 통해 입체적인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어때? 맞아요. 역순행적 구조가 뭐야? 시간이 현재, 정확히 해야 돼. 거꾸로 하면 조금 애매해. 현재에서 뭘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거지. 역순행적 구성이. 현재 얘기 나왔다가 과거로 넘어간 거지. 잠깐만요. 그럼 시간적 배경이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현재, 과거 2개 있어야지. 그러면 시간적 배경, 시간의 전개 방식이 입체감 있는 거야. 너무 기출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내용 입체감. 이거 어때? 고전소설의 인물상,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요. 어떤 게 입체적 인물이에요?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아니지. 바뀌는 거예요. 혹은 다양한 거예요. 됐어? 그때 여러분들이 입체적 인물이라는 걸 배웠네요. 엄청 많습니다. 무한히 응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선지 4번, 66번의 선지 4번, 공간의 입체감. 이제 이거 본 순간 뭐 하러 가면 돼요? 뭐가 입체감 있대? 공간이요. 그럼 우리 눈앞에 공간이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만 찾으면 돼요. 제곡, 제산.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골짜기와 산. 됐습니다. 입체감 있는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오수도 있나요? 다음 수 가봅시다. 오수는 입체감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봅시다. 산전. 야, 전후 정도는 알지. 전후 좌우는 알지. 산 앞에 유대. 있을 유자에 아까 각, 대 뭐 했었지? 타워 또 나왔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산 앞에 전망대 있고 대하, 전망대 아래에 유수, 물이 있도다. 어때? 입체적 공간 괜찮아? 괜찮지. 지금 3개 나왔잖아. 아니 여기 산이었고요. 산 앞에 전망대 있고요. 전망대 아래 물 있고요. 분명히 다른 공간이에요. 입체감 맞습니다. 다음 이제 어려운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건 그 다음이야.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하거든.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고. 여기서 환장합니다. 여기 앞에서 멘붕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참고 오다가 여기서 무너져요.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들 이 갈매기는 뭘까요? 이 교교백구는 뭘까요? 교교백구는 힌트를 줘요. 희망을 품고 보러 가요. 개소리가 써 있어요. 망하지? 현자? 기분이 더 나빠져요. 뭐지? 김봉수가 떠든 거에 따르면 이게 강력한 힌트라는데 무슨 힌트?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또 본능적으로 지금 자꾸 명사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들 공부를 어줍지 않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갈매기가 한자로 100군데, 흰 갈매기가 100군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교교백구가 갈매기 아닌가? 근데 망하지. 이게 뭐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 명사에 집착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군, 힘들다. 갈매기는 오명가명하는 친구입니다. 교교백구는 이게 뭔데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처음 봐. 이 시에서. 멀리 마음 둬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어가 2개고요. 갈매기는 오명가명, 오며가며지. 발음의 유성 발동, 오며가며. 얘는 멀리, 둘은 대응해 대조대. 그것만 맞춰봐. 대존거 부정 안 하죠. 대조죠. 왔다리 갔다리. 그냥 멀찍이. 대조돼요 확실히. 그러면 둘은 상징하는 거 혹은 투영되는 정서 같은 게 같을까 다를까?
무조건 달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17번 문제 선지 4번 보겠습니다. 17번에 선지 4번. 거기가 17번이니 자기야. 선지 4번.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다. 화자가 무심한지 어떻게 알아요? 얘들이 투영된지 어떻게 알아요? 알바노. 그게 아니라 둘은 같은 성질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7번의 답이 4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푸는 거래요. 내신 분이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말에 집중했던 거야. 교교백구를 내가 안 외워서 아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고사가 있나 보다. 힘망아지 젠장 고사성어 좀 외울 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풀 단서는 오며 가며 멀리 마음 두고 이걸로 푸는 겁니다. 아유 됐죠. 참고로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버전 끝났으니까 이 작품을 조금 다시 곱씹어 보면 뭘까요? 이거 교교백구하고 갈매기.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건 누굴까? 별사탕을 준 이유가 이거예요. 교교백구예요. 멀리 마음 둔다. 자, 화자는 지금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아까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게 무심함을 추구하고 있죠. 멀리 마음 두고 있는 게 화자의 모습이 투영됐다고 볼만해요. 갈매기는요, 간 보고 있습니다. 와리가리 하면서 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성질이랑 좀 다르죠. 참 제가 지금 결정적인 거 하나 놓치고 왔어요. 내가 미쳤나봐. 사수 마지막 줄을 안 했네요. 이 중에 피미를 더욱 잊지 못해. 밸런스 하나 챙깁니다. 충 한 줄 챙겨요. 이게 충이에요. 피미일은 번역되어 있죠? 임금님이라고 의역까지 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문제의 답의 근거죠. 18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여러분들 자 다시 오늘 공부한 걸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제 풀면서 빠이빠이 할게. 오늘 사대부가 가진 두 가지 마음을 좀 구분해서 봤습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한 마음이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금을 모시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참고로 이 충은 임금님을 모시고 백성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펼쳐서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거야. 그게 충에 담겨 있어요. 무심,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아니야. 내 개인의 완성 수양을 위한 거야. 그리고 임금님 사랑합니다는 개인의 수양으로 보는 거야. 즉 무심으로 보는 거야. 충으로 보는 거야. 충으로 가야죠. 보기 볼게요. 18번의 보기. 보기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보기 마지막 문단.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1,000원에 늙어 먹게 되면 세상을 다 팽개치고 고향을 돌아가 태평성에 농사짓는 늙은이 되리라. 고향이 돌아가겠대요. 욕심 없다. 무심 괜찮을까요? 자, 하나 더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밭을 가고 배를 두드리며 성군. 임금님입니다. 군자가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럼 이건 뭐겠어요? 충에 대한 밸런스도 같이 잡아넣었죠.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잡은 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도산 12국과 지금 보고 있는 사기제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지 3번을 보세요. 좀 잘 와닿아요.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좀 나을 거야. 윗글과 보기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는 모습 둘 다 담겨 있습니다. 내 개인으로서의 욕심을 버리는 수양으로서의 모습도 나오고요. 임금을 향한 충에 대한 모습, 그것도 유교적 가치관이죠. 충분히 괜찮게 됩니다. 휴. 자, 다음 페이지 18조. 빨리 와. 야, 실수했다 참. 작가 이름을 뺐다. 야, 이거 작가 이름이 있어요. 이거 박인로야. 실수 미안. 19쪽에 보시면 작품 제목만 있네. 탄군가. 이거 왜 갖고 왔어요? 오늘 제가 그 당시 때 있었던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하라고 지금 제가 줬잖아. 근데 그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만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녕 하고서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조선 후기는 얘기가 좀 달라. 조선 후기의 작품입니다. 탄식해요. 가난할 궁자입니다. 궁핍하다 들어보셨죠? 가사. 자, 그래서 가난함을 탄식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올수록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써진 거거든요. 직후에 써진 거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양반의 모습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률은 80%대니까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 그때 말한 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있지 당연히 이런 것도.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꼭.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